저는 말이죠. 이제 물려줄 것도 없을 것 같고, 웬만하면 이제 그나마 있는 것도 이제 쓰다 죽자 주의 고민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 사람 인생은. 가봐야 합니다. 덕담이죠. 맞습니다. 그럼요. 아무튼 그 증여세나 상속세를 잘 따져서 물려줘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좀 이렇게 덜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증여세하고 상속세는 비율이 거의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좀 빼주는 거 있어요. 그걸 공제라 그러는데 네. 자식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에서는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면 또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네, 받을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걸 자기가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할 것을 다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면 10%, 1억 원에서 5억이 되면 20%. 그래서 구간별로 이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30억이 초과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50%가 부과가 돼요. 그런데 더 50%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물려받는 게 기업체다. 기업체면은 특별 할증이라 그래서 15%가 더 해서 65%까지 상속세로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빼는 것을 계산하면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일괄 공제라는 게 있어요. 물려받는 재산이 뭐 자식 하고 다 합쳐가지고 여러 사람이 전체 물려받는 재산을 합쳐가지고 5억 원이 안 되면은 상속세를 안 낼 수가 있어요. 이건 일괄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좀 더 공제를 많이 해서 추가적으로 5억 공제를 더 해주거든요. 특별 공제. 그러면은 자식하고 배우자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는 재산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만약에 10억 밑으로 된다라면 상속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총 물려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를 내는 수준이구나, 내지 않는 수준이구나 알면 되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상속세는 본인이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 돼요. 상속받았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세금 얼마 내세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대강 말해서 5억이 넘어갈 것 같으면은 세무서를 찾아서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지, 내면 얼마를 내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는 게 좋은 게 세금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공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두 가지가 주로 큰 공제 폭으로 잡혀요. 가업 승계 하고 농어촌 승계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공제 폭을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업 승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규모의 이제 회사의 경우에 가업을 전체적으로 승계하는 사람, 그 경우에 그 가업 승계자에 대해서는 전체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되면 지분이 넘어가 버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당히 큰 규모로 해서 대신 승계를 하게 되되 7년 동안 자산 처분 변경 또는 근로자의 근로 계속 관계를 유지시키는 형태, 이제 이것들을 주로 놓게 되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제 그거는 제외하시고 다른 좀 뭔가 근로자의 고용이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서 찾아보시면 좋지 제도의 않을까. 취지에 이제 그렇죠. 네. 농어촌 형태로 이제 가업 승계가 되면 농어촌의 가장 큰 자산은 부동산이잖아요. 토지. 그러니까 토지 자체를 상속을 막 공시지가나 또는 시세 거래 가액으로 때리게 되면 농지를 다 처분해서 납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뭐 농어촌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되니까 농어촌 후계자로서의 농어촌 이제 특별한 승계 지위를 갖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를 해주는 그런 폭을 상속법상에 이제 두고 있어요. 상속세법상에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세무사를 가서 또는 해당되는 뭐 상담을 통해 갖고 다시 한번 다 점검을 받으면서 다 알게 될 거고요. 이제 그거에 앞서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증여는 사실은 이제 공제해주는 폭이 굉장히 좁은 편이고, 대신 좋은 점은 적은 금액을 줬는데 그 돈이 불어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녀가 또는 내가 뭔가 투자 감각이 있어서 적은 돈을 줘서 불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증여가 유리한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사실은 상속에도 유리할 수 있어요. 상속의 공제폭이 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자식이 불안하다. 자식이 주는 대로 족족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증여가 바람직하지 않고 차라리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주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건 이제 세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긴 한데,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를 이제 보전해 주는 형태로 이제 현금이 이동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동하게 되고 굉장히 많이 써요. 광범위하게 쓰죠. 필요한 형태로 해서. 그게 뭐 무조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 안에서 돈이 흘러나가게끔 하고 실제 이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구축되게끔 해주는 형태들도 이제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시죠. 이건 사실 제 꿈인데
그 유일한 박사님 아시나요? 유한왕님. 네, 유한왕님. 네. 네. 저 사회에 다 화단하고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주시고 다 가셨잖아요.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도 하실 지금 수 있어요. 빚이 지금 보내시는 네, 문종가라고 지금. 갑자기 슬퍼졌어요? 아, 네. 네. 그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식들이? 그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사회단체에다 기부를 한다.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이게 증여의 성격을 갖게 되거든요. 아. 증여를 하게 되는 그건 이제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겠죠. 증여는 생전 증여가 되니까 그게 그러네요.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대신 이제 반대의 문제는 네. 또 다른 문제로는 아예 내가 새로 재단을 설립하겠다. 아. 그래서 법인격이 있는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출연 행위가 돼서 자체가 이제 유류분권의 대상이 되는 증여 행위다라고 평가가 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두 그래서 가지가 재단에 다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네. 그 유언을 남겼는데 고양이 고양이 네.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저 2,200억 상속받는다 그래서 더 안 좋아하게 됐어요. 고양이에서도 이런 사례가 가능한가요? 되지는 않아요. 법적으로는 네. 되면 좋을 수도 사실 요즘 뭐 반려견, 뭐 반려묘 여러 가지 네. 진짜 자식보다 더 애착을 가지는 동물들을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자식은 말썽만 부리고 네. 나 말을 잘 듣고 이런 동물들한테 넘겨주겠다라고 네. 싶은 마음을 가진 분은 많을 텐데 사실 네. 이게 법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민법이라고 하죠. 법 이름 규정하는 민법에는 이 주체를 인격이라고 해서 법인하고 자연인 사람만 이런 인격을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법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동물들은 아직까지는 객체로 보는 거예요. 동물, 물건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속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어가지고 이 고양이들이 직접 물려받을 수는 없고 다만 조금 전에 이게 라크펠터가 유언으로 이제 고양이 슈페트한테 이렇게 물려주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사실 살펴보면 고양이한테 직접 준 건 아니고 어떤 고양이를 돌볼 수 있는 그렇죠. 어떤 네. 기구를 만들어서 이들만한, 그게 네. 예, 재산을 주고 그 재산에서 고양이를 돌보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서 고양이한테 직접 이렇게 상속이 된 건 아니에요. 다시 우리나라에도 좋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금융권에서 약간 그런 상품을 네, 네. 출시한 게 있다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에는 인기를 얻고 있지 그렇게 않는다고 안 할 하는 것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요새는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많죠. 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잖아요. 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실혼 관계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뭐 배우자의 형제권이 인정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는 법률적으로는 사실 부부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혼할 때랑은 또 좀 다르네요. 그렇죠. 네. 예, 이혼할 때는 약간 다르면 재산 나눌 때는 네.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공동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인정을 하기 공동이니까. 때문에 그 이제 네. 분할을 해주는 건 있는데 네. 이 상속에 있어서는 네. 법률적으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서로 부부로 의지를 하고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을 살았더라도 이게 상속이 전혀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셔야만 나중에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이 경우는 어떤 뭐랄까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사실혼보다 사실 이혼 상태가 더 좀 뭐랄까 더 효과가 좋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죠. 네. 전처하고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서류상으로는 사실 부부돼 있어. 이혼. 네. 네. 사실 이혼이고 근데 다른 네. 여자분하고 사실적으로 계속 오.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모든 재산은 그동안은 별거하고 있던 그 여자분한테 다 가게 그렇죠. 돼요. 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 보호 조항이 들어온 거예요. 뭐요?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음. 그래서 별거 상태에서 네. 다른 사람하고 살아. 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애도 생겼어. 음. 그래서 주택임대차를 했단 말이에요. 법적인 부인은 따로 있고 그런 상태에서 사망을 했어요, 남자가. 그러면 법정 상속인이 부인이니까 그 원래 자녀들하고 찾아와서 그걸 가져가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집도 없는 상태로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제 보호하는 조항을 둔 거예요. 해당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상 동거인 네. 경우에도 그 거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한 권한을 이제 가져갈 수 있게끔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특별한 이제 권한 같은 것을 부여해서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을 승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는 법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다. 나머지는 사실 아무것도 인정 못 받아요. 이혼이랑 헷갈리면 정말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사실혼 관계에서 자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자녀들은 상속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자녀는 받을 수가 있어. 왜 자녀는 받을 수가 있냐? 부모는 혼인 신고를 해야만 법률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녀는 내가 출생함으로 인해서 혈연 관계가 자녀가 맺어지는 맺어지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출생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게 네. 법적으로는 혼외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네, 네. 그러지만 내 자식인 거는 분명하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음. 다만 문제는 뭐냐? 혼외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관계 등록부라 그러죠. 네네. 네, 가족관계가 정리되어 있는 서류에 혼외자가 그러니까. 기재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자식인지 여부가 서류상으로 확인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그럼 상속이라는 국가수- 것은 국가수가 아니라 일단은 서류로 다 처리를 해야 DNA. 되거든요. DNA. 네네. 그거 하면 돼요? 그렇죠. DNA.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때는 유전자 감식을 해서 아버지 아들이 맞다는 즉 친자 관계가 확인이 되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법적으로 들어가요. 상속은 이루어지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 사람의 자녀이라는 걸 밝혀야 되는데 대부분은 서류로 하는데 서류 정리가 안 되어 안 있는 돼 상황이기 있으니까. 때문에 어쨌거나 아이는 그래도 인정이 될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혼외자 같은 경우에는 친자임을 이제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서류로 정리가 안 되니까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소송을 어떻게 하냐면 친자 확인 소송이라는 게 네, 있어요. 맞아요. 즉 내가 친자임을 확인한다 이런 네, 내용으로 그렇죠. 이제 소송을 하는 드라마에 건데 나온 거. 친자가 맞으면은 판결에 친자임을 확인한다 그렇게만 해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아 내가 친자입니다 내가 상속권이 있습니다 주장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러면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기각 청구 기각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한테 인지를 받거나 아니면 인지 청구의 소송으로 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친자 확인 소송 형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그 성격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네. 있어서 네, 네. 근데 친자 확인할 때도 참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버님하고 친자 확인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유전자 어떻게 검사할 수 있을까요? 형제. 돌아가신데. 형제. 그렇죠. 네. 이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간하고 유전자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아버지 형제의 머리카락을 추출해서 이렇게 유전자 감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상속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네. 특히 이제 상속을 이제 받는 그런 네.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고, 이 다음 편에서는 상속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채무, 슬픈 알게 상속. 되는 채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빚의 상속. 네, 네. 자세히 좀 말씀을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법률 상식 알고만 있어도 원치 않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미리 알아두면 좋은 미리 좀 알려주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인 거 아시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